겸손은 자, 다스베이다 330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박시영 대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우, 날씬해 보여. 어? 날씬해 보여. 아직 멀었습니다. 네. 우리 이제 80kg대 결별하고 70kg대 들어서기 위해서 안까님을 젖 먹던 힘까지. 야, 많이 왔는데? 박시영 대표, 그래서 70kg대까지 간다고? 해봐야죠. 섭섭하네. 이번 주는 이제 대통령 10%를 찍느냐, 마느냐 궁금했는데, 지난주에 10%를 한번 찍었기 때문에, 근데 리얼미터는 데일리로 하니까, 리얼미터 수치를 보면 주중에 계속 하락하고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보궐선거 결과가 나오면서 보수 우세 지역은 본전치기를 했단 말이지. 그러면서 주말에 살짝 상승합니다. 우리는 주말 조사라 살짝 상승할 때 조사한 수치라 대통령이 지난주에는 19였는데 이번에는 20이 나왔어요. 이번 주 조사를 사실 기대하죠. 왜냐하면 윤석열 한동훈하고 세게 붙었기 때문에. 네. 자, 20.9인데 역대 두 번째 낮은 수치이긴 한데 보궐선거가 없었으면 10%를 기록했을 것 같아요. 정당은 우리 조사로는 윤석열 출범 이후 역대 최대 차이, 전화면접에서 45대 26 최대 차이입니다. 자, 오늘 쭉쭉쭉 가봅시다. 김건희 도이치 무혐의 처분 후에 물어봤습니다. 특검이 필요하냐? 필요하다 71.3. 네. 우리 조사상으로 가장 높아요. 네, 높습니다. 김건희 라인 있냐? 72.3 있다. 예, 있을 것이다.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질문은 이제 70%에 도달했어요. 네, 네. 오빠는 윤석열일 것이다. 자, 그리고 탄핵 물어봤습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물어왔거든요. 네. 전화 면접에서 60%대가 된 건 처음이에요.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탄핵을 5번 물어봤는데 최상병 거부권 행사할 때 2번 물어봤고 탄핵 청원, 국회 청원 했었잖아요. 이번이 제일 높습니다. ARS 67까지 갔고 전화 면접은 처음으로 60%를 넘었어요. ARS가 70%가 넘는 게 박근혜 탄핵 때 수치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여론조사 조작이 있을까?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홍준표보다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라는 취지 주장이 있단 말이지.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대선 후보는 홍준표가 됐어야 했던 거야. 홍준표 시장이 나도 알고 있었다고 나중에 말을 했지. 한 61, 2%가 여론조작 했을 것 같다. 이게 사실 명태균 의혹이 가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잊을 수도 있지만 범죄 중에 가장 큰 거는 공천 개입하고 그렇죠. 이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서 윤석열 대세론을 만든 겁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여러 정보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공포용 조사 58번 한 것도 돈을 받으려고 했잖아요. 그럼 사전 공모한 거 아닌가? 라는 강력한 의심을 혼자 하는 거지. 하는데 좀 멀리 가는데 왜 그래? 네? 여론조사 관련하고 공천 관련이 이게 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명태균 씨 관련해서 뭐 꿈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네. 그런 거는 네. 야 국정이 진짜 엉망으로 돌아갔구나. 개판이구나 이렇게 네. 생각하면 돼요. 그것도 물론 최순실의 영역으로 들어가긴 합니다. 그게 만약에 정책으로 연결되면. 네. 명태균 씨가 막 쉴드 치는 게 미래한국연구소 내 거 아니야. 강혜경은 n분의 1 가져갔다고 주장하잖아요. 실질적인 소유주는 명태균 씨가 맞다고 이 여론조사를 담당했던 직원인 강혜경 씨가 이야기하고 있고 네. 거기서 여론조사를 80여 개를 해가지고 윤석열 후보에게 줬다는 거 아니에요? 줬다는 거죠. 근데 윤석열 후보는 돈을 준 적이 없단 말이죠.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그렇죠. 이 회계 담당자는 감옥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선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심각한 사안은 돈을 안 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신 공천을 줬다. 이건 탄핵 사유입니다. 그렇지.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 때 여론조사를 지시했어요. 그걸로 개입했다고 2년 실형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공포영 조사만 자기 보고했지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실시한 23번의 비공표 조사 보고하지 않았다. 왜?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대가를 안 받았다. 이게 확인이 되면 이게 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이준석 의원이 조작이 아니라 보정했다고 주장한단 말이야. 명태균 발 여론조사를 가장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죠. 근데 실제 여론조사를 담당했던 강혜경 씨가 모든 여론조사를 본인이 했다고 했거든요. 혼자 한 거예요. 혼자.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유일한 직원. 이 양반은 자기 표현으로 조작했다고 말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600개쯤 됐을 때 일부러 멈추고 윤석열에 유리한 연령대를 곱하기 해서 2,000개, 3,000개 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죠. 기자들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근데 나는 여론조사 대표잖아. 지금부터 한 번만 설명할 테니까. 이거는 이제 총수 생각입니다. 저는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 설명할 테니까 잘 듣고 못 알아들으면 박시영 TV 가서 행패를 부려요. 자, 설명을 드려볼게요. 실제 인구가 몇 명이고 남성, 여성은 몇 명이고 20대, 30대, 40대 연령별은 몇 명이고 이 실제 데이터는 정부가 매달 업데이트를 해요. 주민등록상 정보. 그렇죠.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나와 있죠. 그럼 여론조사 기관을 그걸 가져와서 전국을 16개 광역시도로 나누고 지역마다 여론이 다를 테니까 남녀로 나누고 5개 연령대로 나눴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이렇게 나눴다고 쳐봐요. 구간이 160개 칸이 나와요. 이거를 셀이라고 불러요. 그 셀 하나하나마다 아까 말한 인구 통계학적 비율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전국 인구를 1,000만이라고 칩시다. 이해하기 쉽게. 1,000명으로 샘플링 하기 위해서. 그중 서울 인구를 500만이라고 쳐요. 그러면 1,000명 중에 서울에는 500명을 할당해야 되겠죠. 남녀 비율은 정확하게 반반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20대 인구를 60만이라고 쳐요. 그러면 서울에 20대 여성은 30만 명이 되겠죠. 1,000명 비율로 따지면 20대 여성은 30명을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셀을 채우려면. 여기까지 이해했지? 응. 그래서 표정들이. 네. 그러니까 서울 20대 여성이다. 그러면 그 한 칸은 셀은 30명을 조사해야 된다고. 이게 다 차면 딱 끝나는 거예요. 이게 다 찬 다음에는 서울에 사는 20대 여성이 전화를 받아도 다 찼으니까 끊어버리는 거야. 문제는 예를 들면 서울 20대 여성이 여론조사에 잘 안 응해. 근데 조사 기간이 이틀이야. 근데 마무리해야 되는데 아직도 셀을 반밖에 못 채웠어. 예를 들어서. 조사 기간을 늘리면 되지 않냐?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정기조사 일자를 못 지키잖아. 그리고 정치조사는 나중에 나오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비용도 늘어나요. 마감 시간이 있단 말이야. 15번밖에 못 채웠는데 그럼 폐기해버려야 되나? 이때까지 조사한 거 다 어떻게 해? 거기만 채우면 되는데 아무래도 안 채워질 것 같단 말이지. 그럴 때 통계학적으로 허용하는 보정 방법이 있어요. 자, 30명 채워야 되는데 15명밖에 못 채웠다? 50%밖에 안 찼잖아. 30명이 되려면 곱하기 1을 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가중 개수가 2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공표 조건이 안 돼요. 공표를 못 해요. 반대로 여론조사가 잘 잡히는 50대라고 칩시다. 이 가중 개수가 1보다 작아지겠지. 그러니까 이 각각의 셀에 맞는 가중치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서는 곱하기를 해도 된다. 인구 통계학적으로. 예를 들어 30명인데 22명 했는데 그러면 곱하기 0점 몇은 해도 된다. 인정해 주는 거죠. 30명 채운 걸로. 그걸 셀 가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셀마다 다 가중치가 다르겠지. 그래서 셀 가중은 비교적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네. 안심번호만 가능하죠. 셀 가중 하려면. 그러니까 이 가중 개수의 범위도 정해놨겠죠. 예를 들어서 30명 중에 3명 조사했는데 곱하기 10 하면 왜곡이 일어나잖아. 그런 수치는 해서는 안 된다 해서 그 범위를 정해놨단 말이야. 범위도 정해놓고 인구 통계학 수치도 있으니까 그것대로 곱하기를 해서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이 셀 가중은 이 여론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것이고 많이들 해요. 다 못 채우면. 자, 그런데 만약에 아예 한 명도 못했어. 빵이야. 빵 곱하기 할 수가 없잖아.
제주, 강원을 한 권역으로 묶는데 제주, 강원 20대 여성 하면 1000명 조사 중에 한 3명 잡아야 하는데 0명 잡힐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셀 가중은 못해요. 한 셀이라도 0이 나오면 못해요. 가중치가 안 되니까. 그렇지. 한 명이라도 나와야 한 명이라도 하는데 빵명이야 빵. 널셀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 이럴 때 쓰라고 림 가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어려운데 우리가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건 여론조사 전문가들이랑 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화시켜서 얘기하자면 자, 특정 지역에 특정 연령대 어떤 성별 남자든 여자든 못 잡고 있어. 근데 전국 평균을 나오잖아요. 그건 못했지만 딴데 그러면 전국 평균에 수렴하도록 가중을 주는 거예요. 서울 20대 남자를 못 잡았는데 전국 평균이 나왔으니까 전국 평균에 수렴하도록 곱하기를 하는 거야. 연령별은 연령별대로 림가중을 적용해요. 20대인데 서울은 못 잡았는데 대구 경북이 채웠다. 그러면 그 20대 대구 경북 20대를 가지고 다른 지역 잡힌 걸 가지고 못 채운 넌셀이 있는 지역을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지역별로 성별로 연령별로 이렇게 계속 돌려요. 그렇게 해서 도달할 때까지 수치에 곱하기를 한 6번 하면 나옵니다. 대기 평균. 이럴 경우에 문제는 뭐냐면 전국 평균에 수렴하긴 하지만 특정 지역에는 튈 수가 있죠. 그래서 림가중을 했을 땐 특정 연령별, 지역별로는 보지 말라고 해요. 이 림가중도 인정해요. 열심히 해서.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대체로 평균에 수렴해 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보기엔 기술이 등장한 것 같은데 특정 지역의 평균을 전국 평균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군요. 특정 지역만 됐고 딴 데는 안 됐다고 생각해봐. 그럼 특정 지역 가지고 평균을 만들어 버리는 거지. 이런 건 이제 조작이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조작을 의심하면서 하나씩 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조작이 되는 거예요. 대구 경북 20대 남자가 전국 평균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보통은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대구만 되고 딴 데 다 0이 되고 그럴 일은 없잖아. 서울 20대라고 응답하면 이미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다 찼습니다. 이렇게 이제 끊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끔 연령대 셀이 만약에 다 막아놓고 대구 경북이나 부산 경남 20대만 만약에 허용을 했다. 혹은 어떤 식으로든 거기가 먼저 찼다. 그러면 나머지를 끊고 아직 600명밖에 안 됐는데 유리한 통계 가지고 림가중으로 다 때려버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여론조사 시간을 짧게 잡는 거예요. 강희경 씨가 말했던 그 600명 정도 하고 20, 30대 곱하기 해서 2,000명, 3,000명 채웠다. 이 말을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림가중의 특징을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게 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특정 지역의 특정 연령대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유력하게 나왔어. 그럼 림가중 해가지고 그걸로 그 후보의 결과치를 조작하는 거죠. 이런 가설이 가능한 거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 의심은 저는 20대가 1000명 중에 200명을 잡아야 하는데 유독 PNR이 조사한 RDD 방식으로 200명 중에 180명을 넘게 잡은 거예요. 너무나 높아. 200명 중에 한 134명을 넘으면 공표 조건에 해당돼요. 0.7에서 1.5까지니까 여기는 거의 180명에 달한 거예요. 그것도 안심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RDD는 무작위로 하는 거예요. 무작위로 하니까 20대 잡기 어려운데 RDD는 전화번호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 20대인지 50대인지 몰라요. 어느 지역에 사는지 몰라요. 랜덤하게 그러니까 돌리는 거예요. 무작위로 계속 때리는 거예요. 이거는 몇백만 원 안 하기 때문에 기계로 계속 반복해 돌리는 거야.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하면 저렴한 대신에 정확성이 떨어져죠. 그렇죠. 그런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안심번호라는 건 이 통사들은 정확하게 이 가입 정보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사오는 거거든요. 보통은 이제 30배수로 사와요. RDD는 20대가 더더욱이나 안 잡히는데 유일하게 PNR 조사에서는 20대가 너무 꽉 차게끔 나온 거예요. 데이터가. RDD에 20대가 제일 안 차거든요. 20대는 이런 조사를 잘 안 받아요. 그래서 20대 RDD의 셀은 잘 안 찬단 말이에요. 근데 유독 PNR 건 이게 잘 차. 그래서 저는 의심한 건 뭐였냐면 58회 조사를 했잖아, 공표형 조사. 그러면 응답자 DB가 굉장히 많을까요? 매번 1000명씩 막 쌓였고, 어떨 때는 3000명씩 조사했으니까. 그럼 그 중에 20대 응답했던 사람들의 DB를 자주 여론조사 응답했던 사람들 그대로 사용한 거 아닐까? 그러면은, 사실은 그 응답 성향을 알잖아. 알지. 그 응답 성향이 윤석열 후보가 높게
나오도록 구성할 수가 있잖아요. 모집단을. 그렇게 한 게 아닐까라고. 왜냐면 저는 의심한 게 아까 200명 잡아왔는데 뭐 180명 이렇게 응답할 수가 없거든요. 네. PNR 대표하고 1시간 정도 통화를 했어요. 제가 이런 의심이 있다라고 물어봤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컴퓨터에 수정한 그 기록이 남아요. 자기가 원자료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사 시간대 관리는 어떻게 했냐라고 여쭤봤더니 아침에 10시 몇 분에 그냥 60회선이든 100회선이든 그냥 쭉 풀어놨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위법은 아닌데 그렇게 하면 조사가 틀려요. 원래 오전에 뭐 1시간만 하고 낮에 1시간 반 하고 중단했다가 저녁에 뭐 2시간씩 하고 이렇게 해야 직장인들이 응답할 수 있다고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안 하고 오전 10시 반부터 채워줄 때까지 가만히 놔두면 오후 2, 3시면 이게 찹니다. 그러면 주로 보수 편향이 생겨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한 5% 정도는 분명히 유리하게 나옵니다. 그거는 불법은 아닌데 그렇게 하면 정확한 기술이죠, 그게. 나는 그 PNR 단위에서 불법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PNR은 여론조사를 계속 하던 곳이에요. 여론조사를 잘못 손댔다면 큰일 난다는 걸 잘 알아요. PNR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는 그런 식의 일종의 기술, 명태균 씨가 그렇게 요구했다면 PNR에 그렇게 요구했을 수는 있어. 예를 들어 불법은 아니니까. 그런 기술은 들어갔을 수 있지만 지금 말하는 건 기술이 아니라 불법이거든. 그렇지, 불법이죠. 이거는 조작이에요. 네. DB를 그렇게 썼다면 이것도 조작이고. 그것도 불법입니다. 네. 이런 불법을 썼다면 이 불법으로 만들어낸 후보들이 있다는 거 아니야. 제가 제일 의심스러운 건 어떻게 명태균이 PNR 공포조사에서 윤석열이 늘 앞설 거라고 어떻게 예상을 했지? 예상한 거잖아요. 지금 짠 걸 보면. PNR에서 윤석열 후보 1위 한 게 처음 난 거거든. 그때 10몇 %, 12%포인트. 그때 다른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설 때예요. 6% 8%포인트. 양 갤럽과 MBS. 국민의힘 입당되자마자 나온 조사에서부터 10몇 %가 앞섰거든. 그리고 계속 앞섰어. 승률이 96%. 기술까지는 다른 곳에서도 부릴 수 있는데 기술 플러스 조작이 들어갔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조작으로 만들어진 후보다. 근데 그 기술이 윤석열 후보 만드는 데만 쓰였을까? 그러면 뭐 어떻게 심각해지냐면 이야기가 최근에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정치인들 이런 조작으로 탄생했다는 거야. 여론조사 조작으로. 골 때리는 거지. 대선 때 갤럽이 당일날 예측치 발표했었잖아요. 8%로 윤석열 이기는 걸로 발표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0.7 차이 났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수많은 여론조사들이 압도적으로 윤석열 이기는 조사 계속 생산해놨잖아요. 우리가 봤던 그 수많은 조사들이 그런 식으로 손을 탄 게 아닐까? 내가 그 의혹을 떨치지 못하고 여론조사 꽃을 만든 거 아니야, 씨발. 비싼 게? 진짜 빠르더라고. 대선 끝나고 한 20일 만인가? 15일 만에 전화가 와서 여론조사 꽃 만들겠다고 도움을 좀 주라고. 대부분은 못 만들 거라고 그러더라고. 줬다. 자, 여론조사 조작은 있었습니다. 그 조작으로 탄생한 국민의힘 보수정치인이 누굴까? 전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내가 보기엔 명태균 씨 구속돼. 그리고 이준석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여론 조작. 그런 의심이 들어요. 의심이 좀 든다는 지금 거죠. 태도를 보면. 예. 그리고 잘 보시면 강혜경 씨는 여론 조작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실무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각오하고 지금 공익제보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잘 몰라요. 여론조사에 대한 좀 전문성은 떨어지시니까 의원들이 뉴스공장이나 다스베이다 강혜경 씨가 만약에 나오신다면 저도 좀 불러주셔갖고 옆에서 좀 여쭤봐서 우리들이 알기 쉽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은 이제 이 국감도 그렇고 강혜경 씨하고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여론조사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강혜경 씨한테 질문을 제대로 못 하더라고. 강혜경 씨는 말할 준비가 돼 있어 보니까. 그렇죠. 네, 말할 준비가 돼 있는. 그리고 한 단계, 두 단계만 들어가면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모르니까 못 물어보는 거지. 링가중이 뭔지 생전 처음 들어봤을 테니까. 그리고 비공표, 공표도 몰랐어요. 뭔지 모르지. 몰라요. 그러니까 명태균이 머리가 명석한 건 맞아요. 비공표 조사인 미래한국소 자기가 했죠. 언론사가 의뢰하잖아요. 시사경남이. 그러면 선관위의 설문지를 안 보여줘도 돼. 언론사를 끼면 그렇게 돼요. 왜
시사 경남을 유지하려고 했을까, 명태균이. 시사 경남도 본인이 유지한 곳이거든요. 그것도 인터넷 언론사야. 이 여론조사의 디테일을 알아야 돼요. 자기가 100% 통제할 수 있는 곳을 통해서는 비공표를 한 거예요. 비공표를 하면 여심이의 통제를 안 받단 말이야. 그렇죠. 공표는 언론사는 공짜니까 받아서 그 언론사를 통해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영향력을 확보하고, 비공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언론사 힘을 이용해서 조작을 하고,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잘 활용해서 그렇죠. 조사로 여론을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여론조사 꽃은 자체 조사인데 언론사가 의뢰한 게 아니기 때문에 늘 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심의를 받아요. 어. 그러면 설문도 제재가 와요. 네. 근데 이제 자기가 통제하는 언론사가 의뢰한 것으로 만들어서 해버리면, 그렇죠. 선관위의 조사 결과도 등록하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만들어내서 영업을 하거나, 야, 봐라, 윤석열이 높게 나온다. 뭐 이런 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지. 상황이 되는 거죠. 여론조사 관련된 법규를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 이 양반은. 맞아요. 여론조사 기술과 조작 둘 다 활용한 것 같고, 비공표, 공표 둘 다 섞어가지고 자기 영향력을 확보해서 원하는 정치인을 띄워서, 여론 조작을 통해서 판을 흔든 거죠. 근데 윤석열이 이걸 몰랐을까요? 그것까지 우리는 입증할 수 없으니까 당신 혼자 주장하고 당신 혼자 가. 나는 조작이라고 안 했어. 조사하는 걸 몰랐을까 이랬지. 조사하는 거는 보고를 받았으니까 왜 이렇게 내려갔지 내가? 자, 이제 셀 가족 링감 주행이 대충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세상 어느 매체도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조작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알 수가 없잖아. 이런 식의 기법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은 박시영 TV 유튜브 채널에 가서 박시영을 욕하세요. 자, 가시오. 고맙습니다. 자,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일주일이면 이제 이태원 참사 2주기가 됩니다. 예.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운영위원장 이정민 위원장 모셨습니다. 자, 고 김의진 씨 어머님 모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태원 참사 기록단의 박희정 작가 모셨습니다. 자, 구슬집이라는 게 지금 나오는 거죠. 참사는 골목에 머물지 않는다. 머물지 않는다. 이 구슬집이라는 건 그러면 그 가족들이 구슬로 참여한 거예요? 네, 가족들께서 이야기를 하시고 저희가 뭐 질문도 던지고 그 얘기를 같이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게 되는 글입니다. 그러면 어머님도 참여하신 거고 여기에. 네, 저도 의진이의 이야기와 저희 2년여의 활동에 대해서 글에 담았습니다. 몇 분이나 참여한 겁니까? 20분이 좀 넘게 참여를 하셨고요. 예, 그 국내 유가족 분들과 그리고 외국인 유가족들이 같이 참여하셨습니다. 아, 외국인 유가족들도? 네. 위원장님도 참여하셨어요? 네, 저도 참여했고, 저는 지난 1, 6개월 동안 싸워왔던 과정들을 쭉 구술을 했습니다. 사실 경찰 인원 몇 명만 제대로 골목을 통제해서도 벌어지지 않을 일인데 그 책임을 지는 장관 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번 정권은 절대 해결이 안 돼요. 답답하네요. 영국에서 왜 힐즈버로 축구장에서 97명이 압사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당국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하는데 34년이 걸렸거든요. 사람들이 잊어버렸죠. 가족들이 34년에 걸쳐 포기하지 않아가지고 사과를 받아내고 공식적으로 마무리가 됐죠. 근데 우리는 159명이거든요. 경기장처럼 딱 막힌 공간도 아니고 그냥 서울 길거리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는 영국보다는 빨리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대로 된 정권이 들었으면 틀림없이 이게 특검할 거거든요. 총수님께서 이 정부 내에서는 해결하기 어렵다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정부가 빨리 바뀌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정부는 안 되고 제대로 된 정권이 들었으면 틀림없이 특검할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걸로 제대로 처벌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때까지는 유가족들끼리 버텨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다뤄주는 언론도 거의 없죠 이제. 근데 약간 요즘은 좀 특이한 상황은 좀 있어요. 어떤 특이한 상황이 있습니까? 전혀 취재를 하지 않던 조중동이 취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중동이? 예. 그래서 약간 저도 좀 의아해서 조중동이 갑자기? 예, 최근에 정권 교체를 직감하고 미리 절약을 꺼낸 건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뭔지죠? 예. 딴 데서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하는 데가 없으니까 여기 나오시는 거란 말이지. 갑자기 우호적인 취재가 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때까지 외면하다가. 전혀 안 했죠. 그래서 좀 의아스럽더라고요. 희한하네. 예. 그 명함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어머님은 이 구슬집에 무슨 얘기 하셨어요? 네, 저희 구슬집 제목이 참사는 골목에 머물지 않는다거든요. 그 참사 현장에서는 158명이 희생을 당했는데 마지막에 고등학생이 골목이 아닌 곳에서 2차 가해 때문에 스스로 희생을 선택했잖아요. 저희가 2년의 세월을 겪으면서 참사 당시에도 그랬고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가는 경찰은 행정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거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박희영 구청장이랄지 혹은 서울 전 경찰청장 김광호에 대해서 무죄 선고가 내려졌잖아요. 그 자리에 있었던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도 개탄스럽고 비참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침묵하는 것 같고 2년의 시간 동안 저희들의 이야기가 잊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저희와 함께 연대하시고 손잡아 주시는 우리 시민, 활동가, 언론인, 그리고 양심 있는 행정가들, 그리고 이번에 강혜경 씨처럼 공익 제보자가 반드시 나타날 거라고 저희는 기대합니다. 작년에도 일주기 때 너무 많이 시민들이 함께해 주셔서 저희가 숨을 쉴 수가 있었거든요. 이번 2주기가 저희는 10월 29일에 아이들이 떠났지만 지금 토요일에 시민들이 다 같이 참여하시기를 원해서 토요일 6시 34분에 저희 슬로건이 진실을 향한 걸음, 함께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진실과 책임은 반드시 규명될 것이고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는 연대와 공감을 통해서 반드시 저희 아이들의 별들의 희생의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저는 믿고 기대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저희는 이렇게 방송을 하고 여러분에게 저희 아이들의 얘기를 호소하기 위해서 오지만 이 곳을 떠나면 바로 저희가 느끼는 게 우리 아이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게 사실인가? 저희는 아직도 여전히 믿어지지 않고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분향소에 오시는 우리 시민분들께 저희 의진이의 얘기를 하지 않고 그곳에 있는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열심히 행복하게 살았던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잊혀지는 게 아니라 다시 그들의 삶이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 다시 살아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의진이는 군대도 갔다 왔고 열심히 나라도 지켰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했거든요.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아름답게 살았는지 다시 살리고 싶지요. 그러나 살릴 수 없지만 우리 남겨진 가족들의 삶 속에서 또 여러분 남겨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불의한 세력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 불의를 반드시 쓸어버리고 정의가 진실이 사는 그 세계를 저희가 위에서 투쟁하고 나갈 텐데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같이 손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생명은 다 소중합니다. 우리 모든 생명은 안전해야 되는데 국가가 총체적으로 무능해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무죄래요. 그걸 저희가 인정할 수 있을까요? 무죄 절대 아닙니다. 저희는 계속 그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싸울 겁니다. 그런데 저희 힘만으로는 부족해요. 여러분이 잊지 말고 같이 함께 해주세요.
저희 이 집이 나왔잖아요. 이 집이 여러분이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족하지만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한강 작가 때문에 묻혀요. 저는 그래도 정말 한강 작가가 너무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한강 작가 작품 중에 제목이 있잖아요. 작별하지 않는다. 4.3 사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제목이 제 가슴에 와서 딱 박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들은 저희 사랑하는 자녀들과 작별할 수 없거든요. 가슴에 평생 품고 살아갈 거예요. 우리 별들의 명예는 반드시 회복될 거고요. 저희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거든요. 저희들의 행복도 저희들의 일상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런 일상을 깨트린 그 정권, 저는 반드시 쓸어낼 겁니다. 자, 법적으로는 후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식이 이 시민 추모대의 추진위원으로 가입하는 형식으로 후원금을 낼 수 있어요.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었고, 이 카카오뱅크 이 계좌로 10,000원 이상을 내면 자동으로 이 위원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활동들이 다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가족들이 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일주기 때도 제가 여기 방송 나와서 저희와 함께 응대주십사고 말씀을 드려서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사실 그 힘으로 저희가 참 많이 버티고 싸울 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아무것도 해결된 것도 없고 법원에서는 이 책임자들에 대한 무죄 선고가 내려지면서 더더욱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싸워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끔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책도 구매해 주시면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럼요. 어떤 분들이 이 구술에 참여한 거예요? 그 육아협에서 활동하시는 부모님들이 좀 주로 참여하셨는데, 부모님 말고 또 육아협의 이모, 고모 이런 이모, 고모. 예, 다양한 가족들이 같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외국에 계신 유가족들, 당시 이제 참사 현장에서 14개 나라에서 온 26분의 청년, 외국인 청년분들이 희생을 당했잖아요. 한국이 자랑하는 그 K-컬처, 그걸 너무나 좋아해서 한국에 왔던 그 청년들이 이태원에서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는데, 한국 정부가 너무하다시피 아무 일들을 안 했더라고요. 그게 너무 부끄러워서 저희가 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그 외국인 가족들이 오히려 연대해줘서 고맙다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그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예. 그 가족들의 이야기도 좀 같이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10,000원으로 추진위원이 되는 것. 예. 네, 많은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희생자 159명의 명단이 선거 공판에 있었습니다. 저희 유가족 협의회는 스스로가 모인 110명인데 거기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49명까지 연령하고 성별하고 표시가 돼 있었는데 제가 그 목록을 항상 가슴에 갖고 다닙니다. 거기에 46세 엄마와 15세 딸이 있습니다. 모녀가 같이 그렇게 희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아름다운 진실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 희생자들 관심 가져주시고 끝까지 진실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내년에 또 뵐 것 같네요. 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세 분 걱정되네. 말이 많으신 분들이라가지고.
삼김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두 가지 사건을 짚어보려고 하는데, 무인기 사건 하나하고 또 하나는 국정원이 갑자기 북한군이 러시아 파병됐다. 우선 우리 김병주 의원님을 모신 이유는 뭐냐. 제가 웬만하면 안 모시려고 했거든요. 국방부의 대응이 되게 이상하거든요. 북한에서 무인기 니네 남쪽에서 보냈지. 군부가 보냈거나 최소한 관여했어. 라고 하면서 사진을 공개했는데 그 사진을 보면 우리가 자랑했던 무인기하고 굉장히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국방부에서 처음에는 국방부 장관이 아니다 그랬어요. 아니다. 근데 1시간 후에 확인해 줄 수 없다. 국제사회에서 NCND 하면 우리가 한 건 맞는데 내 입으로 인정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다들 그러면 우리가 보낸 게 맞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국방부가 북한의 자작극이다. 세계가 다 다른 거예요. 국방부는 입장이 하나야만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입장이 계속 바뀌냐. 그 자체로 수상하다. 그렇죠. 실제 국방부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잘 모를 수도 있다. 이런 비밀 작전을 몰랐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 군은 아니다라고 국방부 장관이 법사위에서 바로 얘기했고 그때 저도 고위급한테 바로 전화했더니 우왕좌왕하고 잘 모르더라고요. 실제로. 합참도 되게 당황하는 김이고 그래서 군이 몰랐을 수 있겠다. 근데 1시간 있다가 네. NCND를 바꿨잖아요. 그렇죠.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딱 발표하는 걸 봐서는 국방부가 확인 중에 있구나. 조사를 하고 며칠 있다 확인되면 발표하는 것이 군의 관례예요. 자작극으로 몰고 가는 것은 또 다른 그 영역 아닙니까? 자작극은 아닐 확률이 많죠. 왜냐하면은 북한 평양에 뿌려진 비라 전단 보면은 김정은 최고 존엄에 대한 욕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자작일 수가 없지. 그것은 만약 자작극이라면 완전 사형 때문에. 아니, 자기들이 김정은을 욕하는 삐라를 북한 공산당 최고 간부 사는 동네에서 뿌렸다. 이게 말이 되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렇죠. 내용을 딱 봤을 때 자작극은 아니다. 그러면은 군이 아니면은 어디냐. 북한에서 노출한 그 무인기를 봤을 때 민간은 아니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정도 가려면은 200km 갔다가 200km 와야 되는 거예요. 400km 정도 가려면은 그냥 이렇게 지상에서 띄우는 것이 아니라 사출하는 거 있잖아요. 발사대가 있어야 하든가 아니면 할주로가 있어야 되고 어떤 기관이 했을 확률이 있겠다 해서 제가 ADD도 가능성이 있어서 ADD가 국방과학연구소가 무인기 만드는데요. 거기 확인을 했더니 거기서는 아니라고 답변을 했어요. 자기들이 만든 거 아니다. 네, 자기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보낸 적 없다라고 ADD 소장이 국방에서 밝혔고. 국방부에서는 그렇다면 계속 NCND를 유지하지 왜 자작극으로 몰고 가는 겁니까? 잠시는 NDND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군의 정보는 되게 정직합니다. 다른 기관과 다르게. 왜냐하면 우리 한국군만 분석이 하는 게 아니라 미군들하고 같이 정보를 서로 교합을 해서 그 정보 융합이라는데 잘 확인이 안 되니까 자작극의 무게를 그러면은 사실은 어디가 남았느냐? 국정원 같은 기관이 비밀 작전을 했을 수가 있고 갔다가 돌아오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가서 바다에 떨어뜨릴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 갔다가 돌아오게 되면은 우리 레이더에 잡히잖아요.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대가 그 평양 가까운 데 추락을 한 거고 한 대는 아마 바다 같은 데 추락시킬 수도 있는 거죠. 네. 아예 흔적을 남기지 않기 네. 위해서. 전방 지역이나 백령도나 어떤 그런 모처에서 비밀리 하는데 군은 아닌 것 같고 그럼 다른 기관에서 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의원님은 자작은 아니다.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국정원이 갑자기 발표를 하죠. 북한 특수부대가 우크라이나에 파병됐다. 근데 국방부는 처음에 아니라고 그랬어요. 또
국방부는 뭘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체적으로. 모르는 게 아니라 좀 신중한. 신중하고 사실 군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미가 대부분 정보 판단이나 작전을 같이 하기 때문에 군 독자적으로 이런 것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친정이어서 약간 네. 변호해 주시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좀 신중하다. 네. 미국 백악관 NSC도 확인이 안 된다고 했고 나토 사무총장도 확인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국방부가 또 입장을 바꿉니다? 이러니까 수상하지. 요거는 또 우리 김준영 의원님이 짚어주시죠. 지금 세계에서 파병을 주장하는 나라는 딱 두 나라입니다. 하나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고 하나는 윤석열 정부예요. 다른 나라는 지금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첫 번째, 러시아가 전황이 위급해야지만 이게 성립합니다. 그렇지. 북한이 왔다는 거는 뭐냐면 러시아가 나토 참여국에게 빌미를 주는 겁니다. 나토 참전의 빌미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러시아가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북한 파병을 원하겠어요? 안 원한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의 정보의 근거는 다 젤렌스키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한국만 받은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받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게 신빙성이 없다고 신뢰도가 낮다고 발표하지 않는 걸 한국이 혼자 빵 터뜨린 겁니다. 젤렌스키는 이거를 확전시키는 게 살아남는 길입니다. 두 번 시도했어요. 첫 번째는 2월 달에 마크롱을 시켜서 유럽 참전을 하자고 부추깁니다. 폴란드하고 리투아니아만 빼고 전부 다 냉담하게 반응해서 실패했습니다. 2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확전하려고 하다가. 네. 9월 달에 또 확전하려고 미국이 가가지고 개무시당합니다. 하원 의장은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 한국이 덥석 문 겁니다. 파병의 증거로 내세우고 지금 막 돌아다니는 게 바로 저겁니다. 설문지. 설문지 이게 뭐예요? 자, CNN을 보십시오. 출처를 어떻게 해놨죠? 우크라이나 스프라브디라는 겁니다. 이게 평시에는 공보처입니다. 근데 지금은 역정보로 심리전을 담당할 정도로 가짜 정보도 흘리는. 그래서 CNN은 저 출처를 밝힙니다. 왜냐하면 신빙성이 없을까봐 책임 안 지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 치면 심리전단 역할을 하는 곳에서 보통 때는 그냥 공보처입니다. 지금 이 문서를 공개하면서 봐라. 러시아로 써졌는데 모자 크기, 제복, 군복 치수, 구두 문서를 작성해 주세요. 이게 바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분들 대상으로 증거다. 왜냐하면 파병되었으니까 물자를 줘야 되니까. 그 물자를 주기 위해서 북한군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한 문서다. 예. 라고 우크라이나에 스프라브다가 뿌린 겁니다. 뿌린 것을 CNN이 이것을 파병의 증거로 삼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 전 언론은 CNN 발로 발표합니다. 그렇구나. 마치 CNN이 확인해준 정보처럼. 찾아보세요. 스프라브다를 밝히는 우리나라 신문 하나도 없습니다. 기술이 들어갔네, 여기에. 그리고 또 보세요. 일본은 ANN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일본은 런던 지사에서 독자 특종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폰트가 다르네. 다르죠? 일본은 자기 특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두 내용이 페이지 수도 달라요. 일본은 2페이지고요. CNN은 1페이지인데 지금 말한 활자체가 달라요. 이 말은 누가 작성한 겁니다. 그 말은 디지털 파일로 돌아다닌다는 뜻이. 그러니까 이게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정보를 터뜨리고 지금 젤렌스키를 돕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한글 파일이라고 치면 한글 파일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PC에서 불러들여가지고 출력했더니 이렇게 다르게 나온 거야. 하드 카피가 있어가지고 그게 증거로 나온 게 아니라 예, 맞습니다. 중요한 부분. 컴퓨터 파일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증거가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지금 다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안 걸려들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낚인 건지 낚은 건지 대통령은 낚인 것 같고 다음 페이지로 보시면요. 우리나라도 17일까지는 정신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신중한 국방부에서는 군이 아니고 민간 신중한 국방부는. 예. 그런데 18일 날 갑자기 NSC 북한군 참병이라고 결정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일사천리로 용산 주도로 일원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효 차장이 나와가지고 우크라이나에 공격형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사실 이런 정보들은 예전 같으면 국방부가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원이 이례적으로 나왔어서 한 열 몇 쪽 되더라고요. 국정원은 자기들을 노출을 시키길 싫어해요, 사실은. 노출해서도 안 되는 거고. 정권의 의지하고 무관하게 자기들이 이거를 막 발표했을 리가 있나요, 근데? 그러니까 김태효라든가 신원식 안보실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했을 확률이 많죠. 이렇게? 네. 네. 국방부는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밝히질 않아요. 국방부가 좀 소외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요 프로젝트는. 국방부는 사실 장관, 김용년이 장관하고 방첩사령관이 위험하지 그 밑에 하부 조직은 사실은 좀 탄탄한 면이 있어요. 조직이 또 거대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쉽게 이런 거에 휩쓸리기는 좀 쉽지는 않은 구조예요. 국정원이 작업을 하기 좋고 국정원이 저렇게 발표한다는 것은 좀 의심의 소지가 있다. 지금 미국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지만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돕는 데 환영한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북한에 병력이 있는 것 같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파병하고 좀 다릅니다. 병력이 있다는 전혀 다른 표현입니다. 북한은 이 기회를 들어서 협력을 통해서 몇몇 사람들의 참관인이나 그 다음에 이 인력 지원이나 이런 병력은 일부 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랑 특수부대 폭풍이 1,500, 3,000명 가는 건 전혀 다른데 미국이 애매하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나 한국이 돕는다는데 반대하지 않는다고. 두 번째는 지금 얘기한 그 북한의 병력이 있을 수 있다. 북한의 기술자들이나 전문가가 갔을 수 있어. 하지만 전투부대가 가 있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다. 지금까지의 정황을 종합해보면 국방부가 주도한 건 아닌 것 같고 국정원 또는 다른 기관이 대북 관계에 있어서 긴장도를 높이는 그런 발표도 하고 그런 프로젝트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남북 간의 긴장을 의도적으로 고조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 라고 의심하시죠? 예, 의심합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ICBM 부대에 가서 우리 ICBM 있다라고 공개를 처음이라고 그래요. 공개를 했습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요. 북한이나 중국의 입장에서는 남한과 대만을 침공을 하려고 한다면 이 시기만큼 좋은 시기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설령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미국을 적극적으로 동원할 수 없어요. 그러는 순간 트럼프한테 완전히 지는 게임이 되는 거고요. 이미 두 개의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남한과 뭔가 공격적인 행동을 하려면 제일 좋은 시기다라고 했는데 오늘 의외로 ICBM을 쏘지 않고 여기 있어라고 보여줬어요. 또 ICBM은 남한용이 아니거든요. 네. 미국 대상이란 말이죠. 이게 네. ICBM의 이야기는. 우리 정부가 계속 주장했던 게 뭐냐면 미국 대선 전에 ICBM을 실험하든지 아니면 7차 핵실험을 하든지 그렇게 공격적인 행보를 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오늘 행보를 보면 그런 거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시진핑 주석이 지금 브릭스 회의로 러시아가 있습니다. 만약에 대만을 공격할 의사가 있었다면 그럴 리가 없죠. 우리 정부가 계속 위험하다고 하는 그 상대들은 지금 전쟁 싫어 안 해, 침략 안 해. 계속 이러려고 하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런 중에 지금 우리 국정원이 나서서 미국도 우리 잘 모르겠어, 나토도 우리 잘 모르겠어 이러고 있는데 이걸 계속 이슈화 시키면서 터뜨리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전혀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전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정말로 여태껏 많은 일이 그래왔듯이 이렇게 누군가에 의한 영적인 대화의 결과 그 가능성이 논리적으로는 없는데 실제적으로는 계속 있어 왔단 말입니다. 또 하나는 뭘 주장하냐면 우리가 155mm 공격용 무기를 팔겠다, 뭐 우크라이나에 참전하겠다 이렇게 자꾸 방산 혹은 건설업과 관련된 붐업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아, 경제적 이익 때문이다. 예. 그래서 거기에 이해관계가 결탁되어 있는 집단들이 이런 걸 자꾸 부추길 수 있다. 이권 때문에. 네. 또 하나는 국내 정치용이죠. 연예인 이슈 터뜨리듯이 터뜨리지면 않으면 안 되는 시기,
실제적인 위협이 닥쳤다기보다는 그 세 가지 요인 중에 하나를 찾는 게 맞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러시아는 지금 이기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굳이 북한을 끌어들여서 국제전으로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랬다가 나토도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개입을 해야 되는 상황에 몰릴 수 있게 되거든요. 미국도 지금은 정말 좋은 시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나토 수장도 바뀐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미국은 대선 중이고 그러면 이건 전혀 다른 이유일 수밖에 없다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보 전문가로서 현재 위기사항은 아주 큰 위기사항입니다. 안보 참사, 외교 참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봐요. 북한이 그동안은 고립이 됐는데 러시아가 출구가 돼서 석유를 받고 군사기술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앞으로 한반도에서 북한의 그 비핵화시키는 길이 점점 멀어져요. 왜냐하면 북한 가치가 지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전에는 출구가 우리 대한민국이나 미국을 통해서 이제 경제 제재를 풀고 뭔가 살 길을 찾았는데 이제 대한민국하고 미국 도움 없이도 러시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한반도 문제를 풀기도 어렵고 동북아 지역도 어려운 거죠. 윤석열 정권의 전형적인 외교 참사, 안보 참사가 한반도를 위기로 몰고 있다. 러시아를 밀어낸 거죠. 예. 예, 러시아하고 오랜 세월 관계를 만들어 왔는데 윤석열 정권이 러시아를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예. 정말 중요한 두 가지 꼭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마치 전쟁 당사국인 것처럼 최후 통첩을 하고 있고 왜 우리가 선전포고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멍청한 거죠. 멍청한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지금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년 봄쯤 되면 휴전 얘기가 나올 텐데 그 전까지 한국이 아무 짓도 안 해야 됩니다. 살상 무기 보낸 다음에는 우리는 한러 관계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파병 그 경우에는 국회가 막을 수 있는데 사실 살상 무기 보내는 것도 사실 막아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사실. 네. 그 빨리 통과. 21대에 국민의힘의 반대로 통과가 안 됐고 22대 다시 발의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국방위원장이 국민의힘이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돼서 정 안 된 패스트트랙이라도 태우려고 지금 우리 지부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일은 할 수 없는 일을 해요. 북한한테 막 욕을 한다고 북한이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북한을 못하게 하려면 중국하고 협조해야 되고 러시아하고 오히려 협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냐면 그 반대 방향으로 나가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 긴장이 오히려. 그러니까 결국은 이상하다는 거죠. 이거는 도저히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왜 지금 위험한 길로 가냐고. 그게 그러니까 영적 대하거나 이권이 있거나 아니면 그를 통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탄핵 소리가 막 나오면 계엄을 선포한다든가 그쪽으로 가려는 빌드업을 하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거 아니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일단 해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자, 늦봄 문익환 기념사업회 송경용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문익환 뮤지컬 늦봄의 길 제작자 백형기 제작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드라마 무빙의 악독한 국정원 간부. 아니, 드라마 무빙에서 악역 진짜 어울리더라고요. 그러고 보면은 항상 악역을 맡아왔어요. 사석에서 만나면 항상 뭐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온라인 정당을 뭐 20년 가까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영화에만 나오면 조폭, 강간범, 악독한 국정원 간부. 근데 문제는 뭐냐? 잘 어울려. 뭐 이렇게 시민 정치 운동 하면서 이 수구 기득권 세력의 맨 얼굴을 정말 많이 봤고 본질을 잘 알기 때문에 연기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제 무빙 경우에는 그 강풀 작가가 이제 저한테 출연 제의를 했는데 출연하는 배우들을 쭉 리스트를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거 50년대 한국 영화 때나 그랬지 이렇게 주인공 할 사람이 한 10명 이상이 그 주연급이 쫙 조연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나보고 하는 얘기가 악역은 형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무지하게 세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원래 착한 사람이 악역을 더 잘한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무빙 끝나고 나서 자 형님 이제 방송에 나와가지고 시국에 대한 얘기 좀 하셔야죠. 그랬더니 아니야 싫어 힘들어 괴롭히지 마. 그리고 여기 안 오면서 아주 행복하게 편하게 잘 살았습니다. 난 배우가 너무 좋아 이제 날 건들지 마. 근데 연애는 되세요? 잊었지 이제 잊어야죠. 혼자 계신 지가 한 10년 넘은 걸로 아는데 그죠? 참 짓궂어가지고. 그렇다고 시도를 안 한 건 아니에요. 문익환 목사님 30년이나 되셨대 벌써 가신 지가. 요즘 MZ세대는 전혀 모를 것 같아요. 제 세대에는 전설적인 분이었는데 MZ 세대를 위해서 짧게 소개해드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살벌할 때 장준하 선생 의문의 죽음 당하신 이후부터죠. 네. 두 분이 친구셨다면서요. 장준하 선생하고. 그렇죠. 그래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 몇 번 가시죠 감옥에? 6번 갔죠. 6번. 수감 기간이 한 10년 3개월 됩니다. 기억에 강렬하게 남아있는 게 평양에 가서 김일성 주석을 만나가지고 회담을 2번을 하셨어. 회담을. 그 이전에 아무도 못했던 일이죠. 근데 이제 배우 하실 때 아버지가 그런 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조마조마 하셨겠어. 방북 때는 정말 긴장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 도착하자마자부터 그 9시, 그때는 9시 뉴스였어요. 앞에 한 15꼭지를 씹어요. 문목을. 긴장하고 기다렸는데, 정말로 그 합의사항이 놀라울 정도의 합의가 나오는 바람에 안도를 했죠. 아,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교과서에 나오겠구나. 그때까지는 활동하면서 누구 아들이라는 얘기를 안 하는 조건으로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 포기했죠. 아, 이제 틀렸다. 남쪽 사람이 북쪽에 공개적으로 간 게 김구 선생이 마지막이에요. 48년도에. 89년이니까 40년 만에 처음 간 거라서 나라가 뒤집힌 것 같았고. 뒤집혔죠, 그때. 네, 북이 고려연방제라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었고 남쪽의 노태우 대통령은 체제연합이라는 거를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가서 김일성을 설득해서 남쪽 통일 방안에 합의하게 만든 거였죠. 그러니까 떨렸던 마음이 안도하고 환호하고 그랬는데 그 합의 사항이 11년 지나서 이제 2000년 6.15 선언에 그대로 옮겨 앉아요. 윤석열 정권 하는 꼬라지 보면서 남북 관계를 파탄내는 것을 넘어서서 중국, 러시아를 쳐내고, 근데 문목이 89년에 평양에 갔는데 그때 평양에 간 이유가 소련이 흔들리는 것을 봤기 때문에 간 거였어요. 우리를 분단시킨 동서냉전이 흔들린다. 만약에 냉전이 깨지면 우린 분단돼 있을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럼 남북이 어떻게 손잡고 이걸 극복해 나갈 거냐. 그 방안을 협의하러 간 건데 합의를 했죠. 그리고 실제로 91년에 소련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돼 버려요. 그러니까 동서냉전이 깨지면서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분단을 극복할 수 있는. 근데 시진핑이 뜨면서 미국이 다시 리턴 아시아로 돌아오면서 이제 미중 패권 경쟁 시대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든 뚫고 가보려고 문재인 대통령이 애를 썼는데 안 됐고. 근데 이 정권 들어서 이제 일본과 미국 밑에 완전히 납작 엎드려가지고 꼬북 노릇을 하니까 이제는 분단을 극복하는 게 진짜 어려운 단계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을 뭐라고 설득했냐면 저런 걸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 우리는 한반도의 단일 국가로 산 지 1300년이다. 근데 분단된 지 55년이니 이게 비정상 아니냐. 우리가 가까워지겠다. 근데 가까워지더라도 미국의 국익을 해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통일되더라도 남한의 미군이 주둔해도 상관없다라고까지 설득을 해서 이제 동의를 받고 진행했던 건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고구려 멸망이래. 중국이 땅덩어리가 넓어서 우리가 큰 소리 못 치고 살지 않았냐. 1300년 동안. 그땐 땅덩어리와 인구가 국력이라서 꼼짝 못했지만 지금은 경제력이고 과학기술력이고 문화창의력이 국력이다. 이 절호의 기회를 이 수구
보수가 계속 딴지 걸고 그러다가 급기야 윤석열이 한미일 군사동맹까지 추구하는 상태까지 온 거죠. 이게 통탄할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민족사를 거덜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형님 어떻게 다음에 출마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소련 체제가 흔들리는데 지금이 절호의 찬스인데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김일성 만나서 단판 지어야 되겠는데 이거는 생각의 사이즈가 다른 거죠, 완전히. 그리고 실형에 옮겨서 실제로 만나서 합의문을 가지고 남한으로 걸어 내려온단 말이죠. 거인이 맞지. 거인이 맞아. 그래서 문집을 내신다는 거 아닙니까? 30주기 기념 문집? 예, 30주기 기념 문집에 어떤 사람이 글을 쓴 거예요? 문익환 목사님이 캐릭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목사님이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에요. 신학자죠. 교수시죠. 민주화 통일운동가, 생명운동가 이런 걸 하셨기 때문에 그 관계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각계 많은 분들이 이제 골고루 한 꼭지씩 썼다. 예, 예. 그리고 연말에는 남과 북의 중요한 합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말을 지키자. 결의말 큰 사전을 맞아. 예. 맞아. 김일성 주석하고 합의를 해요. 그래서 공동으로 사전을 편찬하자. 결의말 큰 사전에 관한 심포지움도 할 건데요. 우선 기념 문집을 많이 출판되도록. 자, 그런 책이 지금 만들어지긴 했는데. 예.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책을 많이 못 찍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텀블벅에 참여해 주시면 그 책을 보내드린다, 첫 번째. 예. 그 다음에 오디오북 얘기는 뭡니까? 이 책을 우리 문성근 배우님이 다 낭독을 해서 녹음을 하셨어요. 오디오북으로? 예, 오디오북으로. 30주년 기념 문집하고, 그 다음에 그 평전 있어요. 문익환 평전. 그 두 권을 이참에 한꺼번에 오디오북을 만들었죠. 그래서 같이 냅니다. 한 달 반 녹음을 했어요, 이번에. 자, 잠깐만 들어봐요. 한 권의 평전에서 가장 많은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글을 쓴 사람일 것이다. 고마운 일이다. 어지러운 시대에 문익환의 삶이라는 경이로운 텍스트를 보내준 세상에게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바치지 않을 수 없다. 문익환 평전 때문에 나는 20세기가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북간도며 요코하마며 평양을 취재하는 행운을 누렸다. 이뿐만 아니라 늘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시대적 사표의 일대기를 복원했노라고 칭찬해주던 분들의 아낌을 받았다. 문익환에 대한 평가는 그간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 현재 진행형으로 얽혀 있었기 때문에 과거사의 유산으로 객관화될 수 없었던 게 아닌가 한다. 이제 한반도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자리에서 그가 남긴 이야기를 영화, 드라마 등으로 복원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감출 수 없다. 목소리 좋다. 그래서 문 목사를 기억하고 회고하고 평가하는 분들의 글이 있고 그 글을 다시 오디오북으로 만들어서 오디오북도 준다. 사실 이런 거 정부에서 지원해서 해야 되는 건데 윤석열 정부가 지원할 리가 없으니까 우리끼리 텀블벅 하는 거예요 지금. 텀블벅에 들어가시면 두 가지 링크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오디오북과 책이 있고요. 그다음에 뮤지컬과 통일의 집 기념사업회 모든 사업을 중화라는 문 목사님이 사셨던 집 통일의 집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두 가지 링크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관심 있는 분야에 들어가셔서 우리 이사장님 설명 진짜 못하시는구나. 참여하시면 됩니다. 일단 한 덩어리는 책, 오디오북,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한테는 목판 액자도 주는구나. 또 하나는 이 뮤지컬을 만드는 겁니까? 예, 뮤지컬 제작자 우리 백현기 선생님. 뮤지컬에 대해서 제작 동기에 대해서 아니면은 뮤지컬 참여에 대해서 말씀. 제가 질문을 할게요, 그럼. 네. 책, 액자, 오디오북 이걸 텀블벅에 참여하는 분들 하나 드리고 맞습니다. 그다음에는 또 하나가 뮤지컬을 지금 준비 중이세요? 네. 어떻게 하다가 뮤지컬이 나오게 된 겁니까? 이거 그럼 배경 내가 얘기하는 게 낫겠는데. 잠깐만요. 이거 엄청 많이 편집돼서 나중에 보실 텐데 매끄럽게 진행되게 된 걸로. 굉장히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문 목사가 세상 돌아온 지 30년인데 아직까지 2차 창작물이 나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시에 언급되는 정도지
연극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만들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늘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이 양반이 이제 뮤지컬을 하겠다고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문 목사 살던 집을 통일의 집이라고 그래서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요거. 네, 그렇죠. 그 미래유산으로 등록이 된 거예요, 서울시에. 등록이 됐어. 근데 미래유산의 문화사업 지원 예산이 2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2천만 원이 나왔어. 그러니까 여기서 일하는 문동환, 그러니까 문익환의 동생, 문동환 목사의 딸이 문영미라고 있는데, 예. 이 친구가 이 양반하고 이한열 기념사업에서 같이 일을 했어. 아이고, 복잡하다. 그러니까 이한열 추모 음악회 같은 걸 연출한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2천만 원을 갖고, 야, 문익환 음악회 좀 할래? 음악회. 그럼 2천만 원 예산이 생겼으니까. 2천만 원밖에 없으니까. 그랬더니 이 양반이, 아니, 뭐 음악회 할 게 아니, 그럼 아예 뮤지컬을 하면 어때요?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잘 아는, 마음이 통하는 작가와 작곡자가 있다. 그래서 반갑죠. 2차 창작물이 처음 나온다는 거니까. 근데 2천만 원은 이게 될 턱이 없잖아. 2천만 원으로 무슨 뮤지컬을 해요? 아예 기대도 안 하고 이제 공연을 보러 갔어요. 갈라 콘서트라고 해서 장면 몇 개 만들고 뮤지컬 전체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몇 장면 만들고 쇼케이스지. 노래를 몇 개를 하는데 이 음악이라는 게 귀를 솜으로 막기 전에 그냥 쳐들어오잖아. 보던 사람들이 와 이거 괜찮다. 이거는 뮤지컬까지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보고 야 이거 본격적으로 갑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조용히 물어봤죠. 야 얼마나 들겠냐? 그랬더니 10억. 포기. 10억을 어떻게 만들어? 포기하고 잊어먹고 있었어요. 2년 전인데. 2년 전인데. 근데 올해가 이제 30주년이라고 이 양반이 빨빨거리고 댕기더니 광주광역시하고 경기도 문화재단의 연합 프로젝트로 3억 예산을 받고 11월에 광주하고 부천에서 한 번씩 공연하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이 양반이. 제일 문제가 물건이 안 나온 문제잖아요. 그렇죠. 돈은 다 쓰고. 근데 이거는 일단 공연은 만들어질 거잖아. 100%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은 마른 수건 쥐어 짜서 지금 하는 거고 그렇게 말고 제대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아예 제작위원회를 형성해서 내년도에는 서울에서 좀 크게 한번 해보자. 이래서 이제 제작위원회를 그럼 모으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거예요. 그러면 3억이 들어간 공연을 언제 하는 거예요? 광주 공연은 11월 23일 날 하고요. 그리고 부천 공연은 11월 28일 날 합니다. 그거는 풀 뮤지컬이에요? 아니면? 처음으로 풀 버전으로 공연을 합니다. 근데 그 예산은 기본으로 다 쓰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서울에서 제대로 된 완성작을 내년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텀블벅으로 영화에 참여하듯이 그래서 그렇죠. 그 이름 엔딩 롤에 들어가듯이 이 뮤지컬 제작에 같이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을 모읍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거구나. 그래서 5만 원, 1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구별을 했는데요. 또 여기 나온 책, 김일성 주석하고 합의한 합의문을 아주 고급 면에 이렇게 전문을 새긴 손수건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드리고 여러 가지 문익환 기념사업에서 나온 뭐 도서라든지 여러 가지 굿즈까지도 제작위원들이 화면에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이제 그런 상품도 리워드. 그러니까 하나는 책까지는 만들었는데 충분한 수량을 못 만들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청하는 분들에게 책과 오디오북과 액자까지 드리겠다. 그리고 요 뮤지컬은 내년을 목표로 해서 맞습니다. 제작위원회를 지금 모으고 있다. 그렇죠. 같이 동참해달라. 예. 이거 설명하기 그렇게 어렵습니까? 자, 형님 펀딩에 성공하면 다음에 나와서 그러면 시국 이야기 좀 하십니까? 유시민 작가가 워낙에 잘하는데 뭐. 아니, 형님의 그 연설 쪼가 있잖아. 막 사람을 격동시키는 쪼. 그거 안 해보신 지 오래됐잖아요. 지금 드라마 새로 들어온 거 있습니까? 뭐 있죠. 다들 바빠요, 연기하느라고. 또 악역이에요? 이게 나이 들면 어떻게 되냐면 주인공 젊은 남녀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 드라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젊은 주인공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일찍 죽어요. 출연 분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악역이어야 이들하고 충돌해서 오랫동안 나오고 계속 고통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악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이 들면. 윤석열 보면서 다시 한번 꼼꼼히 들여다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녹음을 하기로 한 건데 정말
발버둥을 쳐요. 방북 후에 나이가 이미 7순이 넘었는데 일정표를 보면 기가 막힌 일정표로 다니거든요. 전국을. 다니면서 서둘러야 된다. 늦으면 안 된다. 잘못하면 19세기로 돌아간다. 19세기 말에 우리가 정신없이 뺏겼고 나라를. 해방됐을 때 못 모르고 분단이 됐는데 우리가 또 그럴 수 있다는 게 빨리 하자 그렇게 애절하게 뛰어다니신 게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죄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그때 그만큼 제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이게 남북 통일로 가는 긴 과정에 도입부를 합의한 거거든요. 유럽은 이제 그 석탄 공동체에서부터 화폐 통일까지 한 50년 걸렸는데 우린 대화 당사자가 둘밖에 없으니까 마음이 마저 확 빨리 당겨질 수도 있는 거 그런 건데 그걸 하자고 그렇게 발버둥 치다가 안 됐는데 윤석열은 그 문모에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빨리 가자고 얘기했던 잘못하면 망합니다라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죄송한지. 그러니까 터물로 성공하면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해요. 진짜 기가 막히죠. 자, 그럼 다시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랜만에 모시겠습니다. 공익제보자 강혜경 법률대리인 노영희 변호사를 모시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모십니다. 아, 여기 진짜 좋네요.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오랜만에. 진보 막팔고 하다가 다른 방송국에 팔려가가지고 한동안 안 오시더니. 네네, 죄송합니다. 자, 강혜경 씨 주장 중에 가장 심각한 대목이 3억 7,500만 원어치 여론조사를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해줬는데 그 돈을 받으러 간다고 명태균 씨가 명세를 뽑아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뽑아줬고 그래서 비행기 표도 예약해서 줬는데 실제 비행기를 탔는지 나중에 마음을 바꿔서 기차를 탔는지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울에 갔는데 돈을 못 받았다는 거야. 일단 1차적으로. 돈이 오지 않은 건 명백해요. 찍힌 돈이 없으니까. 이게 사실이면 이것만으로도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이란 말이지. 명태균 씨가 공짜로 해준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는 반론으로 내가 해달라고도 안 했다. 네가 뭐 보고한다고 주장했으나 나는 모르겠다. 뭐 이래버릴 수가 있다. 그렇지. 명태균 씨도 공표조사는 보여줬는데 공표조사는 모두가 볼 수 있으니까 비공표는 내가 참고용으로 했다라고 말을 바꾸고 있단 말이야. 네네. 참고용으로 그 많은 돈을 왜 써? 자기가 출마하는 것도 아닌데. 납득하지 않은 설명이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강혜경 씨 이야기로는 돈 대신 공천을 받아왔더라. 명태균 대표가 윤석열 김건희 여사가 돈을 챙겨줄라 한 데서 돈을 받아오겠다 하고 가셨는데 돈을 안 받아왔고 그 결과 일단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받아오셨습니다. 이건 사실은 더 심각하지. 이건 대통령의 공천에 개입한 거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그 명태균 씨가 그것은 그 강혜경 씨가 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어서 그 사람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려고 그냥 격려 차원에서 한 말이다. 없는 이야기를. 네, 그러니까 강혜경 씨가 그 인터뷰한 걸 듣고 매우 화가 났어요. 이제 사람을 바보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분명히 그 상황을 자기에게도 여러 번 말했고 본인에게만 말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다 들었고 특히 김영선 씨도 사실은 다 그걸 인정한 상황인데. 김영선 전 의원도. 네, 자기를 마치 거짓말한 사람으로 이제 하니까 오늘 창원지검에 이제 검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그래서 10시에 가면서 한마디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명태균 씨가 그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당시에 분명히 공천 대가로 해가지고 온 게 맞고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취지로 그런 얘기를 다 이제 했고요. 김영선 전 의원이 스스로 이제 인정을 하는 내용들이 있고. 스스로 인정한다는 건 명태균 씨가 공천을 받아왔다. 네, 그러니까 명태균 덕분에 내가 국회의원이 됐다. 여론조사 그것 때문에 공천이 된 것이다. 이런 취지로 이제 본인이 자인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내가 뭐 알고 한 건 아닌데 어쨌든 명태균이의 덕을 봤잖아. 명태균이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선생님 그거 하라고 줬는데. 더 중요한 거는 김영선 전 의원이 보궐선거에서 돈을 쓰지 않았대요. 명태균이 5,700만 원, 미래한국 연구소가 9천만 원,
그리고 강혜경 씨, 그 회계 책임자에게 2,7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선거를 치렀다는 거예요. 근데 김영선은 자기 선거인데 자기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돈을 이상한 대목이죠. 이상하죠. 네. 그게 무슨 관계길래? 그다음에 더 이상한 건 어쨌든 당선이 됐기 때문에 선거 보전 비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선거 보전 비용을 여론조사했던 그 비용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원래는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여론조사를 했고 그 돈을 받으러 간다고 했는데 심지어는 내가 뭐 수십억도 받아올 거야. 직원한테 의기양양해서 내가 공이 크잖아. 이런 의미로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명세는 3억 7,500인데 돈을 못 받아왔어. 돈을 못 받아왔는데 기분이 매우 좋았대. 강혜경 씨 말로는. 그리고 공천을 받아온 거야. 이 공천을 받아온 것이 자기한테는 3억 7천 받는 것보다 더 큰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영선 전 의원의 세비를 반띵해서 가져가죠. 그러면서 그 이유가 김건희 여사가 공천을 주면서 명태균의 생계를 책임지라고 했다. 그렇게 명태균 씨가 말했다는 거 아니야? 네.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도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반띵해서 가져간 거예요, 당당하게. 그것만 있었을까? 3억 7천이 세비 반띵한 거 다 합쳐봐야 1억도 안 돼요. 다른 이익도 있지 않았을까? 그 의문 하나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원래는 여론조사 3억 7천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못 받았잖아요. 이 돈을 줘야 되잖아요. 여론조사 업체에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못 받아왔으니까 그 돈을 어디서 메꾸냐면 지방선거 출마 예비자, 예비 후보들 그 사람들한테 제 용어로는 삥을 뜯어서 명태균 씨 용어로는 빌려서 그 돈으로 이 여론조사 비용을 갚은 거예요. 그리고 지방선거가 끝났잖아요. 선거 보존 비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선거 보존 비용으로 맨 처음에 김영선 의원을 위해서 썼던 5,700 명태균의 미래한국 연구소의 9,000 그다음에 강혜경 씨의 2,700 이걸 갚아줘야 되잖아. 그런데 그 앞에 여론조사비를 못 갚았잖아. 그러니까 이 돈이 그리로 가버린 거야. 그래서 이게 회계가 엉키기 시작한 거예요. 강혜경 씨는 이 돈을 못 받은 거예요. 자기 돈을. 2,700만 원을. 그런데 이 선관위가 이걸 알게 된 거야. 보존 비용이 갔는데 그 보존이 그렇게 안 됐네? 증빙이 안 되니까 조사가 들어온 거야. 그랬더니 이 책임을 강혜경 씨한테 뒤집어 씌운 거예요. 횡령하였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네가 그렇게 책임져 주면 꿀꺽한 걸로 그러면 우리는 정치 계속해야 되니까 너를 책임져 줄게. 이런 식으로 구슬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가서 진술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대단해요, 진짜. 이렇게 전개된 거 맞죠? 네. 근데 거기서 하나 이제 빠진 부분이 뭐냐면 잠깐만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강혜경 씨가 뒤집어 쓴 거야. 저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자기한테 막 사기꾼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열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어느 순간 결심을 하고 자기가 처벌받을 수 있는데 여론조사 조작을 한다든가 있는데 자기 처벌을 감수하면서 증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공익제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박수. 자, 제가 빼먹은 걸 얘기해 주세요. 이제 거기서 중요한 거는 누구도 당선시키고 이제 이게 그 동네 소문이 이제 많이 나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 거죠. 동네에서 그렇게 인식하겠지. 네, 특히 지방선거가 이제 중요하죠. 네. 그 동네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뭔가 좀 한 자리 하려고 했던 뭐 시의원이라든가 군수라든가 이런 거 하려는 분들이 나도 좀 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A와 B에게 각각 6천만 원씩 받는데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라 그 여론조사 아까 말했던 대통령 그 선거 여론조사 관련해서 외상값을 갚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P&R에다가 이제 돈을 한 푼도 안 주고 갈 수는 없으니까 계속 돌려막기식으로 이제 돈을 달라고 해가지고 A와 B에게 이제 돈을 막 1,000만 원씩 해서 받아. 그 돈을 미래한국연구소 이름으로 이제 입금을 해서 왜냐면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P&R에서 돈을 이제 줘야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공천을 못 받아요. 한 명은 아예 컷오프가 돼버리고 한 명은 경선을 갔다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컷오프 된 사람은 여성분인데 원래는 이 명 씨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라고 큰 소리 치고 전혀 문제 없이 될 거라고 알았는데
갑자기 이제 A는 아예 컷오프가 돼버리니까 그 여자분이 너무 열받았겠죠. 그렇겠지. 그러니까 돈 돌려줘 막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됐죠. 또 B라는 사람은 자산가였대요. 워낙 이 사람이 무조건 따놓은 당상이다 이래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반발심이 생겨가지고 경선에서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열받으니까 달라고 하겠죠. 근데 처음에 1,000만 원씩 받을 때 그 미래한국 연구소의 명의만 대표인 사람에게 그 A와 B가 맨 마지막에 돈 주는 날 야, 차용증 하나 써라. 니네 못 믿겠다 해가지고 각각 차용증을 또 받아놨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이건 미래항공연구소의 채무지 나랑 아무 상관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미래항공연구소하고 서류상으로는 명태균 씨가 관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6천만 원, 1억 2천만 원 이제 돌려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래항공연구소도 이제 의뢰를 받아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는 곳이니까 일단 돈 들어온 거 중에서 3천만 원씩 3천만 원씩 먼저 주고 이제 나머지 6천만 원이 남았잖아요. 네. 이제 그 돈을 줘야 되는데 김영선 의원이 보궐에서 당선이 돼가지고 선거 보전 비용이 나온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 A와 B가 빨리 돈 줘라. 그 보전 비용이 나오는 날 계속해서 독촉을 했는데 김영선 의원이 막 걱정을 하면서 이 여론조사 비용 내가 갚아줘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 돈으로 이제 갚아주는 거예요. 원래는 선거 보전 비용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론조사 비용을 메꾸느라고 공천 헌금을 받았던 사람들을 땡겨 쓴 거. 그 사람들한테 돌려주게 된 거지. 그렇죠. 네. 김영선 전 의원의 선거 보전 비용으로 윤석열 후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강혜경 씨 주장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알았는지는 모르겠다. 자기는 모르지. 다만 실제 대통령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했고 그분들로부터 돈을 받은 건 없다. 그때 여론조사 비용을 윤석열 측에서 줬으면 이 사달이 안 났을 거예요. 줬으면 끝나는 거지. 내가 이 상황에서 이 한 가지 깨달은 진리가 있는데 있는 놈들이 더 한다. 그분들도 되게 부자들이잖아요. 근데 돈을 안 줬잖아요. P&R이라는 회사에서는 누구한테 계속 돈을 독촉하겠어요. 강혜경 씨한테 독촉하잖아. 그렇지. 너가 이거 책임져. 예, 죄송해요. 제가 꼭 책임질게요, 사장님. 이러면서 이제 채무가 마치 얘한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강혜경 씨 열받는 데다가 명태균 씨는. 김영선 전원이 선관위가 그거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제가 먹었어요 하고 떠넘겨버리니까. 그러니까. 근데 명태균 씨는 녹취에서 나온 얘기는 뭐냐 그랬더니 격려 차원에서 그냥 한 거다 이렇게 막 주장했잖아요. 격려 차원에서 하려면 돈을 받아와야지. 김영선 의원을 공천을 주면서 무슨 격려 차원이 돼요. 그러니까 말이 하나도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진짜 심하다. 우리 있으면 좀 쓰자. 근데 김건희 씨하고 장모 그동안의 사건 파일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동업을 하고 나중에는 그 동업자는 죽고 돈은 이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그런 사건의 반복이거든요. 맞아요. 돈을 안 줘요. 그래서 부자가 되나 봐. 선생님 하면서 도움을 받았는데 당선되고 나니까 자기 돈을 쓰기 싫은 거야. 그러면 돈이 안 들이고 공천 하나 주면 되겠다. 이렇게 된 게 아닐까라고 노영희 변호사가 생각하는 거죠. 제가 그냥 의심을 꿈속에서 그렇게 웃음을 했어요. 결국은 돈을 안 온 거예요. 그러면 돈을 안 준 사람들의 머릿속이 궁금하잖아. 그렇죠. 네. 진짜 궁금해? 당선까지 됐는데 그걸 왜 안 주냐고. 그러니까. 가야 돼요. 방송하러 가야 되는구나. 네. 방송에 팔려갔잖아. 짧게 하나만 더. 네, 하나. 자기가 여론조작했다고 스스로 처벌 감수하고 강혜경 씨가 말했거든요. 거기 제보자 맞죠. 근데 이준석은 보정했다고 말하고 여론조사를 전적으로 다 한 강혜경 씨 본인은 조작했다고 말하거든. 그러면서 혜택을 입은 사람이 있다고. 하나는 이준석, 하나는 오세훈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하게 된 경위는 네? 제가 이제 명태균 씨하고 대화를 여러 번 나눴어요. 제가 이제 그거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명태균 씨 얘기를 잘 들어보면 이준석 의원이 저보고 뭐 노영희가 그런 말 하는 근거를 대라. 난 솔직히 이준석 의원 얘기하는 거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저보고 뭐 답을 하라 그래서 제가 그냥 혼자 얘기한 거예요. 미안해요. 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네. 그 얘기는 명태균 씨한테 들은 제 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취사 선택해서 정리해서 이해한 나의 이해력 상황에서 이해한. 네. 그랬더니 그런 결론이 나오고. 네, 그런 결론이 나왔고. 그래서 저는 칠불사도 이해했고, 홍매화도 이해했고, 그리고 명태균 씨와 이준석 씨가 같이 편먹는 것도 충분히 이해했다. 근데 지금 그 뉴스토마토에서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더라고. 기사가 하나 나왔잖아요. 이준석은 떳떳한가? 편집국장 명의로. 이준석 의원이
최초의 소스거든요. 근데 이준석 의원이 처음에 설명했던 거하고 다른 정황인가 봐. 이준석 의원은 떳떳한가? 사실 처음에 이준석 의원 당대표 만드는 과정에서 그 명태균 씨가 본인이 이제 열심히 잘했다는 얘기를 이제 했고, 그와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녹취 같은 게 조금 있긴 있어요. 근데 이준석 의원은 국회에서 이렇게 공개된 녹취에 대해서는 파일럿이 비행기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사실은 그분이 말한 걸 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기로 했고요. 어쨌든 제가 명태균 씨하고도 직접 통화한 내용도 좀 있고, 또 여러 가지 정황, 나만의 이제 내피셜로 정리한 정황도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그랬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 얘기를 많이 한 거는 명태균 씨였어요. 강혜경 씨는 오세훈 시장과의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 일은 직접 명태균 씨한테 들은 것도 있고 녹취도 있지만 여기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다. 네.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을까 생각 중이에요. 그럴 때가 되면 그때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다. 네네. 나는 간다. 안녕. 화이트 트러플, 블랙 트러플, 올리브 오일 세트 할인합니다. 아하, 이거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누구로부터 들을까? 자세한 것은 신 변호사님과 윤성은 평론가한테 듣는 걸로 하죠. 예. 제가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이거 아주. 자, 오일캔. 이건 나 먹어봤는데. 자, 오랜만에 풀 멤버 모시겠습니다. 자, 야, 뭐야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야? 트러플에다가 짜파게티. 짜파게티를 한 다음에 네. 이 트러플이 들어가면 얼마나 맛이 달라지는 걸 봐라. 그렇죠. 이런 거야? 네. 아우, 진짜 맛있다, 이거. 신기하네. 지금 이게 화이트 트러플 제일 비싼 거예요. 사실 트러플 중에 제일 고급이고요. 그 다음에 이 블랙 트러플이 두 종류가 있는데 이게 여름에 채취한 썸머 트러플이고요. 할인해서 7만 원대에 구입 가능하시고 이건 그냥 드려요. 너무 대박이죠? 요 두 개 이렇게 박스에 넣어드리니까 또 선물하시기도 좋고요. 이거 더 넣으래. 고업한테 너무 비싼 거 넣지 마. 여러분 흑백 요리사 거기 나도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만 준비해 두시면은 집에 이것만 있다면 우리 집이 바로 흑백 요리사. 네, 정말입니다. 에센스처럼 조금만 넣는 거예요. 참기름 두를 때 향이 확 살아나잖아요. 아시죠? 참기름. 이거 프랑스산 참기름. 정말. 아니, 사실은 참기름 맞다. 이게 송로버섯이 이게 이탈리아산이에요. 이거를 가져와서 프랑스에서 만드는 건데 정말 이 풍미를 얼만큼 끌어줄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주문하세요. 맥도날드 같은 데서 감자튀김 사시잖아요. 거기다 트러플 오일을 한 3방울 정도 떨어뜨린 다음에 섞으면 진짜 맛있어지거든요. 제가 이게 왜 아무 말도 없이 다 먹었냐면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짜장라면하고 맛이 완전히 다른 느낌이 드는 거죠. 그 정도로 달라진다. 트러플 오일은 진짜 새우깡에다가만 뿌려 먹어도 진짜 그 요리가 될 수 있어요. 정말. 맞아. 맥도날드까지 갈 필요도 없어, 정말. 예, 그래서. 어떤 음식도 고급스럽게 만든다. 네, 맞아요. 아니, 근데 정말 실제로 트러플 감튀 여러분 신라 호텔에서 8만 원 주고 팝니다. 집에서 먹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 이거 두 병에 72,000원 지금. 그러니까. 이거 두 병이 아니야. 이거 그냥 드려요. 트러플 이렇게. 감튀를 우리 집에서 먹을 수 있다. 주문하셔야겠습니까? 안 하셔야겠습니까?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아, 근데 진짜 이거 이렇게 7만 원대라는 거는 정말 좋은 가격이에요. 예. 무엇보다 품질이 너무 훌륭합니다. 양지열 변호사는 있는 집안 자식이에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입이 짧고 고급스러웠어요. 사실 제 스스로 라면 먹는 개수를 일주일에 한 개를 딱 정리해 놨거든요. 근데 참을 수가 없어서 다 먹었어요. 영화 기생충이 떠오르는 거예요. 충격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안심을 썰어놓고 짜파구리를 만들잖아요. 아니 여러분 그 평창동 저택은 못 사도 이 정도는 사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짜파구리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진짜. 다 먹었어요, 저도. 사람들 영업 참 잘한다. 지금 말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군침이 도는데 그 감자칩에도 살짝 뿌려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게 무슨 음식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맛있어요. 모든 음식을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네요. 자, 이야. 자. 실제로 트러플 감자칩이라고 15,000원에 판매가 됩니다. 자, 트러플로도 고급스럽게 만들 수 없는 사건이 있어요. 강혜경 씨가 국정감사에 나와서 하는 이 이야기들을 듣고 드디어 이해가 갔어요. 명태균 씨가 아무리 그래봐야 지역의 한 여론조사 업자, 정치기술자, 뭐라고 부르든 간에 여의도에 넘쳐나는 부류거든요. 근데 어떻게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 수치만 가진다고 이렇게까지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 여론조사 업체 한둘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의문이 풀렸다. 제보에 따르면 2021년경에 김건희와 김태균이 서로 처음 만난 장소가 서초동의 한 갈비집이라고 합니다. 들으셨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아십니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일단 김건희 여사가 이제 명태균 대표를 봤을 때 조상의 공덕으로 태어난 자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첫 대면을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예. 명태균 씨가 김건희의 화법과 사고방식을 딱 캐치했다고 봐요. 조상의 공덕? 나보고? 그러면서 꿈다리 얘기를 많이 했다잖아. 명태균 씨가. 명태균 씨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볼 때 좀 신기가 있는 사람입니까? 있는 체 하는 사람입니까? 신기라기보다는 예지력이 조금 뛰어나신 분입니다. 실제 잘 맞춥니까? 네. 그게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됐던 처음에 것일까요? 이제 제일 처음 대면했을 때 그게 조금 큰 역할을 했다라고 봅니다. 예. 해외 이제 방한할 때 꿈자리가 좀 안 좋다, 비행기 사고가 날 거다 해서 일정을 변경을 해서 방한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국 일정을 바꿨다 네, 이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돌아가셨을 때 조문 뭐 생략했던 거, 네. 앙코르와트 뭐 가지 않은 거 이런 것들도 다 관련이 되는 것입니까?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론조사 업체가 클라이언트한테 무슨 꿈 얘기를 해요? 꿈 얘기로 접근을 했구나. 우리가 이게 천공인 줄 알고 계속 얘기했는데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에 가서 조문 안 했다. 비행기 시간도 막 바꿨다. 그리고 캄보디아 갔을 때 정상들이 회의하러 가고 나면 배우자들이 남잖아. 그 배우자 프로그램 항상 있거든요. 스파우스 프로그램이라고. 거기 그러면 보통 그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장소로 가가지고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 다 참석하는 게 국제적인 관례인데 유독 그때 김건희 씨가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가서 애 안고 사진 찍었잖아. 그때 외교적 결례라고 막 그랬는데 이것도 꿈 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봐요 또. 그때 명태균은 김건희와 친분을 주변에 자랑하면서 종종 장님무사, 안전뱅이 주술사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네네. 정인 혹시 장님무사, 주술뱅이 주술사라는 말을 들은 적 있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장님이지만은 칼을 잘 휘두르기 때문에 장님의 무사라고 했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주술사, 예지력이라든지 이런 이제 주술 능력은 있지만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해서 장님의 어깨에 올라타서 주술을 부리라는 그런 의미로 명태균 대표가 김건희 여사한테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건희 맞춤형으로 대화를 한 거야. 근데 말을 안 들었어. 자꾸 밖으로 나가잖아.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데. 그 김건희 씨가 이걸 듣고 기분이 나빴을까? 기분이 좋았겠지. 그럼요. 자기가 윤석열 목마타고 조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 명태균 씨가 그 머리가 잘 돌아간 것 같아.
근데 실제로 예전에 뭐 사주풀이 뭐 이런 걸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동원 대변인이 이것도 봐요. 특별한 이유 없이 10일 만에 돌연 사퇴합니다. 그 제보에 따른 명태균이 김건희에게 이동원과 윤석열의 기운이 서로 상충한다, 좋지 않은 인사다라고 전한 후에 갑자기 경질됐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명태균 대표한테서 들었습니다. 그때 명태균 씨가 했던 얘기도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입니까? 네, 대립되는 부분이라 아마 많이 부딪힐 거다라고 김건희 여사한테 얘기를 했고, 김건희 여사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이제 사퇴를 하게끔 만들었다 하시더라고요. 명태균은 김건희와 친분을 자랑할 때 이런 얘기를 자주 했었습니까? 약간의 영적으로 이제 대화를 많이 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 번 자랑을 했어요? 네. 그럼 명태균이 허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캠프 첫 번째 대변인이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었거든요. 이동. 네. 근데 되자마자 사퇴했어요, 열흘 만에. 그때는 이유를 아무도 몰랐어. 알고 보니까 명태균 씨가 기운이 상충하는데 라고 조언했다는 거 아니야. 김건희 씨한테는 통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MBTI가 안 맞아도 아니고 기운이 상충하는데. 그리고 이것도 봐, 이것도 재밌어요. 내가 그 사모한테 좀 심한 얘기를 했는데 김건희한테 뭐라고요? 올라가서 저번주 꿈이 안 좋은데 그 꿈이 뭐냐해서 내가 그 권성동이 장재원 윤한호이가 총장님 펄펄 큰 내 소세 삶아먹고 있다 했지. 걱정하셨네요. 내가 말한 게 맞았다 아니냐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놀래갖고 대안이 없다 하면서 막 내보고 인사를 다 할 거냐고 다 하겠냐고 사퇴했어. 내가 네. 그걸 안 한다 할까. 그거 어쩌냐고 막 내보고 쓰고 해서 그거 뭐 그대로 말을 듣지 그래 뭐. 윤핵관을 이런 식으로 견제하는 거거든요. 윤핵관이 윤석열을 가마솥에 넣고 펄펄 끓이는 꿈을 꿨다는 거야. 논리적인 설명 필요 없어. 꿈에 가마솥에 펄펄 끓이더라. 아니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 세 사람이 가마솥에 넣고 펄펄 끓이는 겁니다. 글쎄 꿈에. 보통 사람이면 그 얘기를 듣고 닥쳐 미친놈아 해야 하는데 상대가 그게 통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서 인사권 다 줄게. 윤핵관을 자기가 그런 식으로 제쳤다는 거 아니야. 이 사람 말에 의하면. 평소에도 이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저런 식 얘기를 주변에도 많이 했나 봐요. 오세훈 시장이 뭐 눈이 배신상이라는 둥, 뭐 생선 뭐 눈같이 퀭하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하는 걸 하면서 오랫동안 이 바닥에서 사람 볼 줄 안다라는 식으로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엊그제 이제 그 주진우 라이브 시간에 명태균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김건희 여사가 하도 걱정을 많이 하길래 내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다라고 위로해줬다. 얘기를 해요. 안심시킨다. 예, 안심시킨다. 그러니까 김건희 캐릭터를 이해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질도 그런 기질이 있었고 평소에도 그리고 그 기질을 김건희라는 캐릭터에 맞춰서 더 강화했을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꿈을 안 꿨는데도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꿨다고 믿습니다. 김건희 입장에서는 명태균의 이런 캐릭터가 필요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명태균이 네. 자기과로 이해한 것 같아요. 김건희 씨는 사실 영적인 대화 말고 다른 무슨 적인 대화는 불가능하잖아요. 어디로 가려고 그래? 아니 뭐 좀 위험해 보이는데 가봐. 아, 예. 지적인 대화라든지. 제가 예전에 콜센터에서 일할 때 보면 고객한테 전화를 걸잖아요. 통화대 기음 같은 거를 찬송가로 해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통화대 기음이 걸리면 모든 상담사들은 다 크리스찬이 됩니다. 목탁 소리 같은 거 해놓으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다 불교신자 됩니다. 팔아야 되니까, 영업해야 되니까. 아마 명태균 씨도 이런 식으로 머리를 굴리던 게 아닐까. 아니 난 꿈을 꿨다고 본다니까. 실제로. 전 명태균 씨 믿어요. 명 박사님. 그쪽도 명 박사님을 아세요? 지금 명태균 씨가 대통령실을 협박해서 자기가 승리를 거뒀다고 지금 생각하는 그걸 보고 명태균 씨의 구속이 머지않았다. 권력이 자신을 저런 식으로 협박하는 개인을 그냥 세상 밖에 계속 둘 수가 없어요. 넋치를 당장은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그냥 둔 것 같은데 명태균 씨가 지금 보이는 태도를 보면 권력이 그냥 둘 수가 없는 굉장히 위험한 포인트가 같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녹취를 확보 못하더라도 순식간에 구속시켜버릴 수 있다. 이 핸드폰 6개가 나를 지켜줄 거다. 그랬다가 중간에 핸드폰 6개를 흙에 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뭐 보물 지도를 하나 남겨두고 가겠지.
핸드폰 6개는 어디에 있다. 자기가 이럴 경우에 누가 이렇게 하라고 설계가 잘 돼 있을까? 그런 거는 빨리 와서 총수랑 상의를 하면 그러니까. 진짜. 왜냐면 나한테 다 굴복했다고 실제 굴복한 면이 있죠. 그럼요. 그런데 자기가 가진 무기를 쓰지 못하고 순식간에 갈 수가 있어요. 명태균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어디서 하고 있냐면 창원지검에서 하고 있어요. 창원지검의 검사장이 정유미 검사라는 유명한 분이죠. 정말 유명한 사람이에요. 친윤 중에 친윤입니다. 임은정, 박은정 검사 같지도 않은 것들이 조국, 추미애 할 것 없이 2%에 무슨 사건만 나오면 사사건건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이 사건의 검사장입니다. 창원지검. 그 10월 17일 날 국감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입에 단내 나도록 하고 있다. 사건 수사. 근데 곽규택 의원 있잖아요. 완전 친한이거든요. 명태균 씨 관련 수사를 5명이 창원지검에서 하고 있는데 이재명 때는 70명이 붙어서 했다. 창원 인력상 명치수사 감당 못하니까 서울로 사건 이송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정유미를 못 믿겠다는 거야. 그렇지. 워낙 찐윤이니까. 한동훈파는 김건희, 윤석열의 뭔가가 터져 나오길 바라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정유미를 못 믿어 지금. 그러니까 덮어버릴까봐. 네. 적당히 명태균만 딱 네. 구속하고 나머지 사건을 덮을까봐 못 믿어요 지금.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 21일 날 대검 국감 때는 근데 무슨 발언을 하느냐.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창원의 인력을 보강해주겠다. 요 디테일. 아직까지 명태균 씨가 구속이 안 된 것은 네. 명태균이 꺼낼 수 있는 파일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확보 못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도 끝도 없이 그럼 그렇게 계속 갈까? 그냥 구속시켜가지고 입을 멈추게 만들고 일단 그렇게 생각하기 딱 좋을 그 임계점까지 왔다고 봐요. 명태균 씨가 승리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지금. 그리고 지금 곽규택이 그걸 알고 거기도 검사 출신이에요. 친한이에요. 그걸 알고 야, 그 정유미한테 맡길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심우정이 아이고 창원으로 인력을 보낼게요. 이렇게 지금 챙챙챙챙 검찰 내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명태균이 어느 순간 구속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몇 년간 못 나옵니다. 검찰이 마음먹으면 질질 끌면서 2년 정도 보내는 건 일도 아니에요. 정권 끝날 때까지 감옥에 있는 거예요, 이 양반은. 명태균도 그래서 주소라고 자기가 얘기를 했대. 그럴 정도 얘기를 할 만큼 이렇게 부어버렸어. 약간 취해버린 것 같아요. 취했죠, 지금. 그래서 지금도 권력과 직접적으로 맞서 싸운다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인지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당장 이 파일들을 누군가한테 줘야 돼요, 지금. 저쪽으로 넘겨야지. 그러니까 어딘가로 가야 돼, 이게. 줘야 돼요. 의원실로 넘기든가. 그러니까. 자, 명태균 씨, 명 박사님, 11월 1일 날 대통령실 국감이 있습니다. 제가 그 국감 들어가거든요. 저는 1, 2주 이내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위험하다. 정유미 검사장을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위험하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도달했다. 드디어. 이 양반 곧 구속되겠다.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홍준표 씨랑 오세훈 씨랑 고소장 써놨어! 막 이렇게만 하고 못 나서니까. 그치. 대통령실도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정리가 되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착각이에요. 내가 보기엔 대통령실에서도 메신저를 보내가지고 안심을 시켜놨을 거예요. 치밀하게 작업을 하고 있겠죠. 저도 그렇게 봐요. 저는 여기서 우리 명 박사님이 예지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명리학이라든지 저는 이런 것과 하등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촉이 좋은 세일즈맨이에요. 맞춤형. 상대가 원하는 거를 줄 수 있는 사람. 김건희 여사는 그런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첫 마디로 눈치챘기 때문에 그런 말로 끌었지. 이 사람이 예지력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다. 없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7불사 홍매화 하나는 이준석, 하나는 천하람, 그리고 하나는 이주영 의원 것 같아요. 국회의원 됐잖아. 명 박사님 말을 따르면 된다고요. 명 박사님, 저에게 11월 1일 국감이 있습니다. 대통령실. 정유미 검사장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녹취록을 확보하고 집어넣느냐, 녹취록 확보 전에라도 집어넣느냐, 하나만 남은 것이고 구속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구속되지 않을 방법을, 혹은 구속되더라도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승리를 지금 즐길 때가 아니야. 그 승리를 보고 얼마나 속이 뒤집혀지겠어요. 권력의 입장에서는. 저 새끼 반드시 집어넣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 여사께서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만 계신다는데. 걱정이 너무 많이 된다, 나는. 그러니까요. 두 번째 오늘의 주제.
요거. 한동훈 대표가 과연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드디어 극복할 수 있을까? 취조 내지는 이제 훈계당하는 모양새가 됐잖아요? 그리고 50분 기다렸다는 거 아니야. 대통령실의 비서들이 일부러 연출한 장면이거든요? 김건희 씨가 만든 모습일 거라고 거업이 생각할 거야, 아마. 굉장히 미학적으로 훌륭하지 않습니까? 하필 이런 무서운 얼굴을 하는 장면을 내보내잖아. 저는 이제 대통령 부인의 디테일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고. 아니, 그분은 누워 계신다니까 왜 자꾸 오해를 하세요? 지시는 누워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양쪽이 사실은 연출한 거야. 한동훈은 빨간 파일 들고 왔잖아. 굳이 이거 구하기 힘들어, 이 색깔. 레드카드. 여기 십상시 명단이 들어있었다는 거 아니야. 박대받을 게 뻔한데 그리고 나서 나와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렇게 하려고 작정하고 간 거예요. 서로 원하는 장면이 나온 거야, 내가 보기에는. 한동훈은 이럴 줄 몰랐어, 이게 아니고 아싸 그림 나왔다. 자, 그래서 저렇게 빨간 파일을 계속 만지작거리고. 원래 한동훈 측에서 원탁을 준비해달라고 일부러 혹시라도 안 준비할까봐 얘기했더니 원탁 준비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요. 경연실에서 이랬기 봐라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짠머리를 서로 막 굴렸다고 봐요. 대통령실에서는 자기들이 판을 깔 수 있으니까 허접한 테이블에다가 이게 집선목이라고 싸구려거든, 이거? 이거보다도 못한 테이블이죠. 그러니까 싸구려 테이블 240짜리 이거 붙인 거 아니야, 이거 씨발. 싸구려인데 그리고 한동훈도 서서 기다렸다는데 안 돼, 기다려도 되잖아. 그러니까 의자 하나 갖다 달라고 하지. 일부러 서서 기다린 거야. 박대받는 모습이 나와야 되니까. 대통령실에서 처음 나왔던 사진은 더 웃겨요. 이 사진 보세요. 굳이 지나가는 사람. 저게 킬포야. 저 사람 시선 봐요. 이건 B컷이에요. 이건 바깥으로 나오면 안 되는 사진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대통령 처음 나온 사진이 이 사진이었어요. 대통령의 표정이 마음에 든 거야. 네. 누가? 대통령 부인이. 한동훈을 딱 바라보는 시설이 뭐야 잡상이냐?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의 입술을 보세요. 억울한 듯한 입술. 그 다음에 또 하나 킬포가 있어요, 여기. 정진석 핸드폰 하고 있어요, 지금. 요거는 골랐다가 와요. 이런 사진은 사실은 나올 수 없는 사진이에요. 그렇지. 어디 경호원인지 집사인지 모르겠는데 그 쓱 지나가는 사진이 어떻게 나와. 대통령하고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앉아있는데 옆에 비서실장 핸드폰하고. 원래 이럴 때 식탁보 같은 걸 깔아요. 그래가지고. 흰천 깔지, 흰천. 그렇지, 흰천으로 보통 깔죠. 그런 식으로 의전을 하는데 일부러 안 한 거예요, 다. 한동훈 대표는 정말로 그 사진 연출에 정말 목숨 걸잖아요. 그렇지. 오로지 자기가 원하는 건 사진이잖아요. 카메라 찾고. 그런데 그런 한동훈을 정말 제대로 먹인 사진이다. 너 사진 좋아하지? 이 사진이나 먹어라. 여러 사진 찍었을 텐데 골랐잖아요, 누가. 이게 혼내는 듯한 표정이고 혼나는 듯한 표정이어서 당해봐라 하는 표정. 실무자가 고를 수 없는 사진이에요. 포토샵으로라도 지웠을 거야. 이 정도 결단은 대통령 부인밖에 못합니다. 아우. 중요한 건 한동훈이 빙신같이 나온 거야. 라고 대통령 부인이 선택해야 이런 정도의 사진이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절대 못 나와요. 포토샵으로 지우는데 30초도 안 걸리거든요. 저 사람 하나 지우는 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저는 그 장님 무사랑 안전뱅이 주술사 얘기 들었을 때 약간 떠오르는 영화가 라따뚜이? 라따뚜이. 진짜. 라따뚜이. 나 왠지 다 머리 를 잡고 이렇게 조정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저기 위에 뭐가 쥐가 있는 것 같아 지금 저 머리 위에. 나는 그 미래소년 코난에서 로봇 있잖아요. 그 위에 타는 이것만 따로 날라와서 거기 쏙 들어가는 거예요. 네. 에반게리온도 그렇고. 네. 에반게리온 너무 멋있어. 하지 마. 흔들지 마. 다과도 일부러 저렇게 비난하게 해놓은 거잖아. 일반 공공기관에서도 다과를 저렇게 내진 않습니다. 제로콜라라는 거 아니야? 제로콜라 이거. 그러니까 제로콜라 아이스커피. 네. 야, 나 너에게 냉담해 아이스커피. 넌 빵점 제로야. 뭐 이런. 거기에 한동훈도 이 빨간 파일을 준비해온 거 아닙니까? 레드카드? 굳이 이걸로 딱 준비해와서 사진 레드카드. 찍히라고 자기도 연출한 것이고 한동훈도 원하는 걸 얻어갔어요. 그러면서 딱 나와가지고 합성한 것 같은데. 이거는 금정구 보궐선거 때 이거 봐라 야 유세에 전혀 집중하지 않아.
후보가 저렇게 열을 내고 있는데 카메라 찾아가지고. 한동훈은 연출 강박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한동훈의 이 연출 강박, 카메라 의식증, 이거 진짜 병적이거든. 우리가 그동안 어깨뽕하고 가슴뽕 많이 얘기했잖아. 이거를 이제 한동훈 대표도 봤나 봐. 나 남자가 저러는 거 처음 봐. 그러니까 이날은 안 한 거야. 후보 손들어 들어갔는데 이거를 여밀 일이 없잖아.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없는 그렇지. 거지. 아마 안 했나 봐 이날은. 실루엣만 봐도 안에 없네요. 남자가 저런 포즈를 취하는 것 자체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물이 없어서 일부러 저렇게 헐렁한 걸 입으셨나 보다. 하도 뭐라 하니까 아침에 에이씨 이러고 안 입었는데 펑퍼짐한 걸 입어서 가린 거야. 이게 딱 벌어졌다는 걸 순간적으로 캐치하고 카메라가 저기 있는데 그렇지. 나의 가슴을 보호해야 해. 손 중심으로 봐봐 이거. 얼마나 절박한가 이 손이. 무한반복해서 봤어 진짜. 와 진짜 절박하네 이 사람.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 앞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이게 태극기 부대인데 이게 등장해버렸네. 태극기, 오늘 상황입니다.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태극기 부대도 눈치채버리고 말았어. 아스팔트에 고생하시는 어르신들도 눈치챘어 이제. 왜 이렇게까지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다고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하지? 저 피켓 들고 있는 어르신 표정 너무 진지하시잖아. 뽕부라 당들. 이거는 이제 우리 정치 역사에서 처음 등장하는 온갖 수식어 개새끼 나쁜 놈 수없이 등장했는데 미친놈 앞으로도 다시는 등장하지 않을 것 같아. 응? 근데 과연 이번에는 특검 찬성할까? 이 배포로? 나는 못할 저는 거라고. 못한다고 봐요. 나는 못할 저는 거라고. 못한다고 봐요. 대통령실에 가서 푸대접을 받고 특별감사관 임명하자고. 회의 끝나고 문 열고 나오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 일입니다. 의총에서 결정할 일입니다. 의견 듣겠습니다. 의총 안건 상정과 진행은 제가 합니다. 기세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누가 같이 특검을 통과시키고 뭔가 얘기를 하려고 당대표가 저러고 있는데, 누가 저기다 힘을 실어줘. 한동훈 대표가 기운을 내기를 바래요. 많은 깊은 생각이 있으시겠지. 어제는 그래서 만찬도 하고, 친한 게 22명? 23명? 만찬도 하시고, 오늘은 확대 당직자 회의 하시고, 끝나자마자 추경호한테 까이고, 그래도 기운을 내셔야지. 한동훈이 변했다, 뭐 할 것 같다. 계속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게 대표단 이후로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계속. 지금 몇 달째야, 뭘 할 것 같다는 언론에서는 게. 곧 막 할 것 같은데, 보여준 거는 저거밖에 없잖아. 이 정도 사람이 뭐 큰일을 할 수 있을까, 진짜? 예전에 검사 시절에는 언론이 알아서 뭐 숙고 들어가, 다음 수, 뭐 나올까, 이럴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없거든. 정치인은 오직 정치력, 더군다나 원외기 때문에 추경호한테 그렇게 까인단 말이에요. 손을 중심으로 계속 반복해서 봐요. 중독된 것 같아, 영상이. 한동훈이 어떤 사람인지 저 손짓에서 드러난다고 봐요. 얼마나 마음이 안쓰럽다, 아프든지. 안쓰러워. 마음이 얼마나 아프든지. 이런 사람이 정말로 김건희를 특검으로 보내버릴 수 있을까? 그때 못하죠. 저는 영적인 힘이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그 정도 배포가 될까 이 의문과 함께 그럼 더 이상 가슴뽕은 끝난 건가? 이제 겨울이잖아요. 오늘 근데 거업이 너무 안전한 멘트만 하고 끝난 거 아니야? 좀 위험한 거 없어? 초췌해진 모습, 뭐 마지막 입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대통령께서 이렇게 죽을 떠먹이고 있는 장면이나 이런 사진이 대통령실에 올라올 것 같기는 한데 링겔 수행 맞고 있다. 네. 신정환 씨 댕기열 사진처럼 이렇게. 그래, 좀 위험해지는 것 같다. 나도 모르게 더 위험한 단어를 찾고 있잖아. 끝날 무렵이 가는 것 같으니까 한 가지 이렇게 법률 검토를 쭉 해보니까 지금 그 3억 7,500
그러고 나서 돈 대신 공천을 줬다. 근데 이거 그 대선 자금 회계에 안 들어가 있다. 그럼 그 돈은 법률상 윤석열 개인 부채입니다. 갚아야 될 돈이 있는 거예요. 3억 7,500이. 근데 그 부채를 갚지 않는 대신에 공천에 관여해서 공천을 줬다. 그러면 1억 이상이기 때문에 특가법상 뇌물죄입니다. 특가법상 뇌물죄는 10년 이상 무기예요. 그렇다. 여기서 끝내는 게 좋겠다. 자, 이번 가을, 겨울 아주 예민한 감각이 필요해요. 겉모양과 실제 벌어진 일이 아주 다를 수가 있어요. 이번 가을, 겨울 다스베이다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